안녕하세요. 나지막이 읽는 밤입니다. 오늘은 사랑과 호기심, 그리고 오해가 얽힌 한 여인의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미소와 따뜻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던 그녀. 하지만 그 미소가 예기치 못한 사건의 문을 열게 됩니다. 영국의 고즈넉한 온천마을 벅스턴에서 시작된 우연한 인연. 그 만남은 그녀를 어디로 데려가게 될까요? 그날의 이야기를 조용히 시작해 볼게요. 그녀는 13살 무렵부터 만나는 남자마다 어김없이 그녀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는 마치 동방박사의 경배처럼 품위 있고 상징적인 애정으로 그녀를 떠받들었다. 삼촌들은 마지못해 경의를 표했고 사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녀에게 끌렸다. 심지어 형제들마저 이런 속박에 불만을 품으면서도 결국은 그녀에게 얽매여 있었다. 구원자는 수없이 많았고 결혼까지 생각한 이들도 한둘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모두에게 기꺼이 미소를 보냈다. 사랑받는다는 건 참 좋은 일이었고 그 미소로 사랑하는 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었다. 미소는 아끼고 말고 할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값싼 비누처럼 흔하고 하찮은 것이 아니라 한창 꽃을 피운 6월의 장미처럼 귀하고도 풍성한 것이었다. 그중 단 한 사람에게 그녀는 미소보다 더 많은 것을 주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그리고 20살이 된 해 그녀는 수많은 구애자들 가운데 자신이 손수건을 던져 선택한 그 남자와 결혼했다. 그 손수건은 진짜 브뤼셀 레이스로 만든 것이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에게서 사랑받으며 행복했다. 그의 이름은 당연히 존이었고 주식 중개인이라는 것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고 그녀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붉은 벽돌로 지은 아담한 퀸앤 양식의 신혼집은 두 사람에게 에덴 동산과도 같았다. 하지만 부실하게 집을 지은 건축업자는 초록과 금빛 비늘을 두른 전설 속의 뱀보다도 더 사악한 존재였다. 클라우즐이라 이름 붙은 새 집은 이름처럼 구름처럼 눅눅했고 그들의 낙원은 로맨틱한 유혹과 사과 때문이 아니라 너무도 현실적이고 평범한 병, 바로 류머티즘 때문에 무너졌다. 그것도 거의 죽음 직전까지 몰아가는 심각한 상태였다. 의사는 벅스턴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존은 시내를 떠날 수 없었다. 주식시장이 호황인지 불황인지 어쨌든 그가 직접 지켜봐야 하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와 그녀가 부부가 되기 전 먼 과거 속으로 사라졌던 옛 유머가 다시 불려왔다. 그녀는 환자 전용 객차를 예약해 벅스턴으로 향했다. 예쁜 혼수옷의 절반을 챙겨 넣은 완전히 무력한 환자 신세였다. 나는 벅스턴의 온천수가 류머티즘에 좋다고 광고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녀가 첫 목욕을 하러 갈 때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야 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대리석 욕조였고 그녀는 그 안에서 마치 로마 여왕제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열흘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녀는 거의 예전의 몸을 되찾았다. 속에 갇혀있던 젊음이 병 속 요정처럼 팔짝팔짝 뛰었다. 그러나 그녀는 심심했다.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평생 숭배라는 양분을 받아왔고 그 익숙한 먹이를 잃었는데도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조차 깨닫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회복을 완성하기 위해 의사가 권한 황야 산책의 첫날 그녀의 유모가 발목을 심하게 삐는 일까지 벌어졌다. 로마 여황제 대리석 목욕으로 화려하게 시작된 치료가
엉뚱한 사고로 제동이 걸린 셈이었다. 그녀는 매일 존에게 편지를 썼다. 길고 긴 편지였다. 하지만 편지를 다 쓰고 나면 하루의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막막했다. 그녀는 너무도 지루했다. 의사의 말은 따라야 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에게 비싼 진료비를 지불하겠는가? 그녀는 유모에게 정중하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홀로 광활한 황야로 나섰다. 끝없이 펼쳐진 그곳을 걸으며 진짜 산악인처럼 탄력 있는 걸음을 익혔고 차가운 산바람 속에서 건강과 힘을 들이마셨다. 그 달은 3월이었다. 벅스턴에서 그녀와 같은 부드러운 깃털을 지닌 사람은 자신뿐인 듯했다. 그래서 그녀는 홀로 황야를 걸었다. 평생 그녀의 기쁨은 푸른 느티나무와 초원 속에서 찾아왔다. 그런데 이 낯선 회색, 돌담과 바위투성이, 땅은 엄숙하게 도전장을 내미는 그녀의 숨을 먹게 했다. 그럼에도 삶은 좋았다. 힘이 자라났다. 더 이상 몸을 보살펴야 한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영혼과 정신이 어떤 강한 것에 실려 그 무게를 기꺼이 즐기는 듯 했다. 시내의 주치의는 한 달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과 보름 만에 그녀는 왜 그가 그렇게 말했는지 의아해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외로웠다. 거대한 산 앞에서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졌다. 늙은 유모는 인내심과 애정을 다해 밖에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라고 그녀를 권했다. 그리고 그 양은 그 말을 따랐다. 그날은 잿빛 하늘이 드리운 날이었다. 거대한 산비탈이 그 어느 때보다 음울하게 그리고 마지못한 듯 그 앞에선 작은 몸짓을 내려다보는 듯했다. 그녀는 오래된 치마와 재킷을 입고 있었다. 그것은 남편이 그녀의 짐을 꾸릴 때 슬그머니 넣어둔 것이었다. 따뜻할 거야. 필요할지도 몰라. 그가 그렇게 말했었다. 그녀는 무지갯빛으로 물든 목도리를 두르고 공작의 빛나는 머리와 깃털이 장식된 작은 모피 모자를 썼다. 그녀는 참으로 예뻤다. 병으로 인해 창백해진 얼굴빛이 오히려 새로운 매력을 더해주었다. 그녀는 당당한 기운을 품고 외딴길을 걸었다. 원래 걷기를 즐기는 편은 아니었기에 맑은 산 공기가 용기를 주어 내딛는 매 걸음마다 스스로가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결국 혼자라는 것이 참으로 멋졌다. 이 광활한 황야 위 사람이라고는 자기밖에 없었고 멀리서 마치 이곳이 자기들 땅인 양 도요새들이 야릇한 울음소리를 냈다. 그때 그녀의 뒤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바퀴가 덜컹거리는 소리였다.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돌아서서 바라보았다. 저 아래로는 골짜기가 펼쳐져 있었고 사방에는 산의 깊고 장엄한 고요가 깔려 있었다. 저 멀리 하얀 길 위에서 아직 꽤 거리가 있음에도 이 고요한 풍경 속에서는 뚜렷하게 들려왔다. 말발굽 소리가 울리고 바퀴가 부드럽게 돌았다. 그녀는 그것이 지나가고 그 소리가 이 넓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말발굽과 바퀴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다그락거림과 덜컹거림이 커졌다. 말과 수레가 점점 커지고 또 뚜렷하게 보였다. 곧 그녀를 지나쳐갈 터였다. 그녀는 기다렸다. 그것은 성큼 다가왔다. 잠시 후면 사라지고 그녀는 다시 잿빛 풍경에 진지하고 알 수 없는 얼굴과 마주하게 될 터였다. 그런데 수레가 가까이 오더니 멈춰섰다. 마부가 고삐를 당겼고 거친 갈색 말은 다리를 단단히 벌리고 서서 멈춰섰다. 타고 가시겠습니까? 마부가 물었다. 그의 말투에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했지만 어쩐지 은근히 거부하기 힘든 힘이 담겨 있었다.
한쪽은 걸어서 가고 다른 한쪽은 수레를 타고 있었다. 그녀가 걷고 있고 그가 수레를 타고 있는 이상 그가 태워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했다. 그것은 채소, 장수가 모는 수레였다. 샐러리와 양배추, 그리고 나무 통이 두어 개 실려 있었고 그것을 모는 사내의 솔직하고 푸른 눈동자도 보였다. 그는 불리한 처지에 있는 이를 보자 인생이라는 지루한 경주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이점을 아무렇지 않게 나누려는 사람이었다. 이 갑작스럽고도 엉뚱한 상황이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태워주겠다는 제안이 있다는 건 그런 제안이 보통 받아들여진다는 뜻일 터였다.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듯 더비셔에서는 공작 깃털 장식에 모자를 쓴 여인이라도 채소 장수의 수레에 타는 것이 사회적 비난을 받지 않는 듯했다. 그녀 눈에는 그 수레가 마치 바퀴 달린 찻상처럼 보였다. 그녀는 타고난 배우였다. 어떤 역할이든 단번에 스며들 수 있는 재능이 있었다. 세상은 그것을 눈치라는 평범한 말로 불렀다. 고마워요. 정말 타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가 그녀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준 상자 안에는 대구가 들어있었다. 그는 그 위에 마대를 깔고 자신의 낡은 외투를 덮어 쿠션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녀가 올라탈 수 있도록 거칠고 두터운 손을 내밀었다. 어느 쪽으로 가시던 길이었습니까?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 지역 특유의 부드러운 가락이 아니라 그녀에게 훨씬 더 익숙한 말투였다. 그냥 산책하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레를 타고 가는 게 훨씬 좋네요. 특별히 목적지는 없어요. 다만 언젠가는 벅스턴으로 돌아가야 해요. 나도 거기 삽니다. 5시까지는 집에 가야 하지요. 그 전에 돌아야 할 길이 좀 있거든요. 5시면 괜찮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녀는 속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가장 친절하고 눈치 있고 진짜 숙녀답게 보일지를 생각했다. 그녀는 늘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이 가장 기뻐할 모습을 찾으려 애썼다. 그것이 그녀의 평생 습관이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그녀를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알 일이다. 너무 똑똑해 보이면 안 돼. 그가 좋아하는 일에 관심을 보이면 돼. 그게 진짜 예절이라고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지. 그녀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래서 그녀는 청어갑과 양파갑, 장사 이야기, 그리고 안목과 넉넉한 지갑을 동시에 가진 손님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가 메마른 회색빛 마을이나 인적 드문 슬레이트 지붕 집에 음울한 대문 앞에 멈춰설 때면 그는 그녀에게 고삐를 맡겼다. 그리고 과일과 생선을 바구니 뚜껑 위에 펼쳐놓고 문 앞에서 손님을 유혹하듯 흥정을 벌였다. 그녀는 그의 물건 파는 모습을 보며 묘하게 커져가는 흥미를 느꼈다. 판매와 판매 사이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관심사 대부분을 조심스레 뒤로 물리고 그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화제만 남기는 것이 의외로 쉽다는 것을 알았다. 거대한 산의 어깨 위로 흐릿한 구름이 내려앉으며 싸늘한 어스름이 깔릴 무렵 수레가 집 쪽으로 방향을 틀자 그녀는 몸을 떨었다. 춥습니까?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이 지긋지긋한 산 사이로 부는 바람이 매섭지요. 지긋지긋한 산? 그녀가 되물었다. 아름답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물론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아름다울 수 있지요. 하지만 나한텐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건 좁은 길과 느티나무, 빨간 기와 지붕이 얹힌 농가, 과수원을 두른 붉은 담, 체리 과수원,
건초를 거두는 기름진 목초지, 라일락, 덤불, 그리고 정원 한쪽에 심긴 작은 꽃들입니다. 고향에서 늘 보던 것들이죠. 그녀는 그 소박하고 정겨운 풍경 묘사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말요? 저도 그런 걸 좋아해요. 그녀가 말했다. 이 거대한 산들은 어떻게 이곳이 고향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수원이 조금 있고 한쪽 끝에는 빨간 헛간벽이 있고 울타리가 둘러있고 부드럽고 따뜻한 초록빛 속에 햇살과 그늘이 어우러지고 집박이들이 미친 듯이 노래하는 곳. 그게 바로 고향이에요? 그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요. 그가 천천히 말했다. 그게 고향이지요. 그리고요. 그녀는 말을 이었다. 푸른 울타리가 높이 둘러선 시골길, 들장미와 가시덩굴, 아가새나무와 하얀 의아리꽃, 잿빛나무, 울타리, 노란 이끼가 낀 대문, 흰 자갈길, 그리고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보이는 농가 창문의 불빛, 난로불, 그리고 다락방에서 풍겨오는 사과 냄새까지. 맞아요. 그가 말했다. 그게 바로 그거죠. 전 켄트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참 말을 잘하시네요. 그가 마을 어귀에 그녀를 내려주었을 때 그녀는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오늘 자신이 고향의 이상과 모든 아름다움의 목소리가 되어주었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물론 그건 그녀를 몹시 기분 좋게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막연하지만 분명한 기대로 눈을 떴다. 곧바로 그 이유를 떠올렸다. 어제 그녀는 미소 짓는 것이 즐거운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는 그녀의 미소와 말에 기쁨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꽤 진심으로 생각했다. 자신은 자선 활동을 하듯 한 단조로운 삶을 조금은 밝게 해주고 있다고. 그녀는 남편 존에게 다정한 편지를 길게 쓰고 장을 조금 본 뒤 길을 걸었다. 그 길은 어제 그가 내일은 이 길로 간다고 말했던 길이었다. 그는 곧 그녀를 따라잡았다. 반가움이 얼굴에 가득 드러난 표정이었다. 그 표정은 그녀의 미소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보여주었고 그 가치는 거의 보답받는 듯 했다. 혹시 오늘 뵐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가 말했다. 어제 피곤하지는 않으셨죠?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정말 멋지지 않아요? 그녀는 옅고 맑은 햇살을 받으며 눈을 가늘게 뜨고 대답했다. 모든 걸 훨씬 더 예쁘게 보이게 하네요. 그렇죠? 이곳 풍경도 마치 강한 세제에 여러 번 빤 것처럼 색이 다 빠진 것 같던데 오늘은 좀 다르게 보이네요. 그래요. 그녀가 말했다. 그러자 그는 어제 장사가 어땠는지 꽤 잘 됐다고 그리고 오늘 돌아야 할 경로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오늘은 그녀에게 타고 가라고 권하지 않았다. 오늘도 태워주지 않으실 거예요?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어제 정말 즐거웠거든요. 정말요? 그가 외치듯 말하며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자루들을 정리하며 그는 덧붙였다. 괜히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주제넘다고 생각하실까 봐요. 올라오세요. 손 주세요. 좋아요. 수레는 달그락거리며 길을 달렸다. 어제부터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말을 한 번에 하실 수 있는지 말이에요. 빨간 헛간이니 회색 대문이니 하신 얘기를 들으면 마치 그걸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보여요. 그녀가 말했다. 제 머릿속 안에서요. 이 크고 잔인한 언덕들을 보는 것만큼이나 뚜렷하게 다 보인답니다. 맞아요. 그가 말했다. 바로 그거예요. 이 언덕들은 잔인하죠. 하지만 들판과 숲은 친절해요. 마치 오래 사귄 친구처럼요. 그녀는 그의 표현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그녀는 그가 새로운 표현을 더하도록 부드럽게 말을 이끌었다. 마치 아이에게 걷는 법을 가르치는 것 같았다. 그는 켄트에 있는 고향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빨간 벽돌집인데 현관문 위로 빨간 장미가 온통 덮여 있었죠. 그래서 그 문은 한 번도 안 열었어요. 페인트 칠이 문을 완전히 붙여놔서 그가 말했다. 아버지 관을 내보내려고 문을 여는 게 아주 큰일이었죠. 그때 페인트를 긁어내고 경첩에 기름칠을 했어요. 어머니도 오래 못 버티실 거란 걸 알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곧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는 과수원을 이어갈 돈이 없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누이가 버크스턴의 한 청과상과 결혼했고 모든 일이 잘못되자 자신이 그 가게 일을 돕기 위해 왔다는 이야기가 이어졌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배달을 다니죠. 그가 말했다. 가게 안에서 폼 잡고 숙녀들한테 깍듯하게 구는 것보다 제 성격에 훨씬 맞아요. 저한테는 아주 예의 바르신데요. 그녀가 말했다. 그렇죠. 그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숙녀라기보단 마음씨야 틀림없이 숙녀시지만 정말 귀족 같은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글쎄요, 그건 아닐지도 모르죠. 그녀가 대답했다. 그가 자신을 숙녀로 알아보지 못한 것이 살짝 자존심을 건드렸지만 동시에 기분이 좋기도 했다. 그만큼 자신이 주변 환경에 완벽하게 녹아든 증거였으니까 술에는 덜컹거리며 경쾌하게 달려갔다. 그는 점점 더 자신 있게 말을 걸었고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게 예의를 지키고 있다는 기분에 점점 더 만족스러워졌다. 그러다 그녀에게 멋진 생각이 떠올랐다.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 왜 안 되겠는가? 어차피 이 일화는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편이 좋았다. 제가 물건 파는 걸 좀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그녀가 말했다. 저도 해보고 싶어요. 그거 좀 체면에 안 맞지 않겠소? 전혀요. 그녀는 발랄하게 대답했다. 대신 물건값을 배워야 해요. 말씀해 주세요. 청혼은 얼마예요? 그가 값을 알려주었고 첫 번째 마을에서 그녀는 청어 7마리, 해덕 5마리, 감자 60개, 그리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파운드의 사과를 팔아치웠다. 그는 아낌없이 칭찬을 했다. 처음부터 이런 일하며 잘한 사람 같아요. 그가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그가 자신을 몇 살로 생각하는지 궁금해졌다. 이제 그녀는 지루한 소설을 읽으며 하품하지 않았다. 벅스턴은 더 이상 따분하지 않았다. 그녀는 갑자기 새로운 삶을, 새로운 무대를 발견했다. 그 무대에서 연기를 익히는 자신의 능력은 새로운 재주를 익힌 똑똑한 아이나 개가 느끼는 기쁨처럼 그녀를 즐겁게 했다. 물론 이것은 새로운 재주가 아니었다. 예전부터 해오던 바로 그 재주였다. 그녀는 매일 청과상과 함께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한단 말인가? 어떻게 해야 자신이 가장 잘하는 재능,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게 될 때까지 웃어주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그녀는 이 부정할 수 없는 재능을 발휘할 때만큼 만족감을 느낀 적이 없었다. 그녀는 이 재능을 그 본 모습 그대로 알지 못했다. 그저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이라고 부를 뿐이었다. 그래서 날마다 그녀는 볼이 장밋빛으로 물든 채 바퀴 달린 찻쟁이를 타고 황무지를 달렸다. 이제 그녀는 정기적으로 물건을 팔았다. 어느 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장사하는 사내한테는 아주 좋은 아내가 되겠소. 하지만 그녀는 그 말에서도 전혀 경고를 느끼지 못했다. 마침 잭을 생각하고 있었고
자신이 그에게 얼마나 좋은 아내가 될 마음인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잭 역시 장사하는 사내였으니까. 또 다른 날 그가 물었다. 그쪽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요? 직업 말이요. 딱히 없어요. 왜요? 제가 뭐 하는 사람 같았는데요? 글쎄, 하녀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양장 만드는 사람이랄까. 아무튼 흔한 부류는 아니란 건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녀의 마음속에서 불쾌함과 흐뭇함이 또다시 뒤섞여 싸웠다. 그녀는 자신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그에게 말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럴 이유가 없었다. 그녀의 역할은 자신의 화려한 세계로 그를 눈부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으니까. 그리고 마침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거대한 바위 그늘 아래 녹음이 우거져 바람을 막아주는 골짜기에서였다. 그 옆으로는 시끄럽고 돌이 많고 급류가 흐르며 배로는 도저히 다닐 수 없는 강이 있었다. 그는 수레를 풀밭에 세워두었고 그녀는 내려서 바위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다. 간호사가 생기를 주는 이 황무지에서 가능한 한만의 시간을 보내라며 점심을 싸우게 했던 것이다. 그는 말머리 곁에 서서 빵과 치즈를 먹었다. 오늘은 휴일이었다. 생선이나 채소를 팔지 않는 날이었고 그는 가장 좋은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는 그날 그가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가 마지막 한 입에 섬세한 빵을 다 먹었을 때 그는 식사의 빵 껍질과 치즈 껍질을 내던지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있지 않소. 그가 갑작스러운 다정함 속에서 말했다. 그 말투는 동시에 그녀를 설레게 하고 소름 끼치게 했다. 이제 우리 사이를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그 순간 갑자기 그리고 끔찍하게도 그의 뜻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마리오. 그가 말했다. 내가 잘 알지. 당신은 나 같은 놈에게는 너무 아까운 여자라는 거.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야 상관없지. 그리고 분명히 말하건대 난 당신 같은 여자는 처음이요. 그녀는 숨을 죽이며 말했다. 그 말씀은 혹시 그야 내 예쁜 아가씨 당신도 무슨 뜻인지 잘 알잖소. 그가 말했다. 하지만 책 속에서처럼 꼭 말로 해야 한다면 내 마음을 전부 꺼내 보여주지. 난 당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당신의 영리한 말씨와 사랑스러운 대화까지 몽땅 사랑하오. 8달 동안 술 한 방울 입에 대지 않았고 당신이 곁에서 도와준다면 앞으로도 잘 해낼 거요. 우리 둘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할 거요. 영국 땅에 나보다 아내를 더 귀하게 여길 남자도 더 자랑스러워할 남자도 없을 거라 장담하오. 힘든 일은 절대 시키지 않을 테니 걱정 마오. 그저 나와 함께 마차를 몰고 다니면서 손님들을 사로잡아주면 돼요. 당신 집안이 어떻든 그런 건 묻지 않겠소. 난 당신이 정직한 여자라는 걸 알아요. 내 목이라도 맡길 만큼 믿는다고. 자, 이리 와서 키스해주고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하자고. 그가 말하는 동안 그녀는 어느새 일어서 있었지만 그 거침없는 말의 흐름을 막을 말을 도무지 찾지 못했다. 이제야 그녀는 뒷걸음질 치며 겨우 입을 열었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수줍어할 것 없소, 내 사랑. 그가 말했다. 자, 딱 한 번만. 그러면 내가 당신을 집에 데려가서 누이에게 소개해줄게. 당신도 좋아하게 될 거요. 이미 다 얘기해놨거든. 말로 할 수 없는 공포의 물결이 그녀의 머리 위로 덮쳐오는 듯 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다. 마치 목숨을 걸고 수영을 하는 사람처럼.
안 돼요. 그녀가 외쳤다. 그건 불가능해요. 당신은 몰라요.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난 알아요. 지난 열흘 동안 당신이 나랑 함께 다녔잖소.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해 있었다. 그럼 아무 뜻도 없으면서 왜 그랬던 거예요? 그런 줄 몰랐어요. 그녀는 괴롭게 말했다. 저는 그냥 당신이 친구로 지내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당신 말로 친구라는 거요? 하루 종일 남자랑 붙어 다니는 걸? 난 그렇게는 안 부르오. 그가 말했다. 자, 이제 그만. 장난치는 거잖소. 그렇지. 이렇게 사람 놀리지 마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 보이오? 이렇게 말하면 우습게 들리겠지만 난 세상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하오. 정말이요. 맹세코 그래요. 그는 두 팔을 벌렸다. 알아요, 알아요. 당신이 그럴 거라는 거. 그녀가 외쳤다. 순식간에 거센 물결이 덮치듯 그동안 지켜온 모든 재치와 대처가 한순간에 사라졌다. 하지만 전 그럴 수 없어요. 저 다른 분과 약혼했어요. 이 일 듣고 그 사람은 뭐라 할지 궁금하군. 그가 느릿하게 말했다. 정말 미안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럴 줄은 몰랐어요. 이해했소. 그가 말했다. 그저 나랑 시간이나 보내려고 했던 거군. 날 원했던 건 아니고 난 정말 그럴 줄 알았는데. 자, 타시오. 마을로 데려다 주리다. 오늘 휴가는 이쯤이면 충분하오.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계속 되뇌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정말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럴 뜻이 아니었다고? 그가 갈색말을 채찍질하며 말했다. 그래, 그렇겠지. 내가 평생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을 생각하고 그리워해도 그건 당신한테 아무 상관도 없겠지. 당신은 실컷 즐겼고 이제 연인도 있잖아. 젠장, 그 사람 잘 만나길 바란다. 아, 그러지 마세요. 그녀가 말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여전히 효과를 발휘했다. 전 정말로 당신을 많이 좋아해요. 그리고 그녀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마을에 도착하기 전에 그는 형식적으로 그녀를 용서했다. 당신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오. 그가 못마땅한 듯 말했다. 하지만 켄트 출신이면 남자랑 같이 나다니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어야지. 그래도 아니라니까 믿겠소. 하지만 이 일은 오랫동안 잊지 못할 거요. 그건 잊지 마시오. 난 처음 당신을 본 순간부터 줄곧 당신 생각뿐이었으니까. 자, 이제 그만 울어요. 난 당신 우는 건 차마 못 보겠소. 그도 눈을 깜빡이고 있었다. 마을 어귀에 이르자 그는 멈춰섰다. 안녕히 가시오. 그가 말했다. 당신한테 원한은 없지만 차라리 당신을 보지 않았더라면 좋았을걸. 난 앞으로 당신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마음이 안 갈 거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러고는 작별 인사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가 습관이라는 악마라 부르는 힘이 이미 잘 끝난 일을 그대로 두도록 놔두지 않았다. 당신께 드릴 게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제가 늘 당신의 친구로 남을 거라는 증표예요. 오늘 저녁 8시에 제가 묵고 있는 집으로 오시겠어요? 준비해 두겠습니다. 저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와, 주시겠어요? 그는 주소를 물었고 가겠소 라고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한 번만 더 보고 싶었고 기념품도 마음에 들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켄트 지방 사진이 담긴 아름다운 화보집을 꺼냈다. 그것은 결혼 선물로 받은 것이었고 고향의 풍경 사진을 보며 타지 생활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가져온 것이었다. 그녀의 무의식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다. 불쌍한 사람, 불쌍하고도 불쌍한 사람. 그래도 신사답게 행동했잖아. 역시 동정심 많은 여자의 영향력이라는 게 있는 걸까? 내가 좋은 영향을 준 건 다행이야. 그녀는 달아오른 얼굴을 씻고 부드러운 파우더로 식혔다. 그리고 차 마실 때 입는 티가운으로 갈아입었다. 그것은 진한 노란색 실크에 오래된 레이스와 모피가 장식된 예단으로 마련했던 고급 옷이었다. 따뜻해서 골랐다. 그녀는 흥분과 괴로움으로 몸이 떨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그녀는 늙은 간호사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8시 몇 분 전 그가 문을 두드리기 전에 직접 열어주기 위해 서둘러 현관 앞으로 나갔다. 그녀는 그 계획을 성공시켰다. 들어오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그를 하숙집 거실로 안내한 뒤 문을 닫았다. 와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크고 아름다운 책을 집어들며 이걸 받아주세요. 우리가 친구라는 걸 기억하게 해줄 거예요. 그녀는 자신이 티가운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부드럽고 우아한 선과 고급스러운 질감이 목소리, 걸음걸이, 미소, 몸짓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하지만 분명 그랬다. 울고 난 뒤 붉게 상기된 얼굴 그리고 깜빡 잊고 지우지 않은 파우더가 그녀의 아름다움에 마지막 매력을 더해주고 있었다. 그는 책을 받았지만 은과 거북 껍질로 장식된 표지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욕망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당신, 배우예요? 아니면 뭐죠? 아니에요. 그녀가 몸을 움츠리며 대답했다. 왜요? 그럼 도대체 뭐란 말이요? 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그게 목소리가 돌을 넘어 높아지자 놀란 늙은 간호사가 자기 방과 거실 사이 문으로 와서는 문손잡이를 꼭 붙들고 섰다. 이분은 숙녀예요. 젊은이. 간호사가 날카롭게 말했다. 그리고 이모님은 자기까지 가진 분이시죠. 그걸 잊지 마세요. 잊지 말라고? 그가 외쳤다. 제게 아내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웃음소리와 함께 그래, 숙녀라면서 날 이렇게 속였다고? 절대 아니죠. 그리고 그 여자도 못 잊게 해줄 거야. 맹세코, 내가 두고두고 기억하게 만들어주지. 그 말과 함께 그는 비단 티가운을 움켜쥐고 제게 아내를 덥석 끌어안아 여러 번 입을 맞췄다. 그건 끔찍한 키스였고 그는 양파와 헤어 오일 냄새가 났다. 내가 사랑했는데 저주받을 여자. 그는 소리치며 그녀를 내팽개쳤다. 그녀는 난로가 의자 팔걸이에 몸을 부딪혔다. 그는 2개의 문을 쾅 닫으며 나가버렸다. 그녀는 그의 사랑을 무시한 것이라는 모욕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그를 매혹시켜 용서하게 만들었지만 신분의 높이에서 내려다보며 베푼 그 은혜는 그에게 있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녀는 다음 날 잭에게 돌아갔다. 그리고 그를 보자 참을 수 없을 만큼 기뻤다. 오, 잭, 나 다시는 절대로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켄트 출신의 그 청과상은 비틀거리며 거리를 내려가 가장 가까운 술집으로 들어갔다. 마감 시간이 되었을 때 그는 흐릿하고도 흐느적거리는 말투로
기막힌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었다. 자기 여자친구가 정말 신사 계급의 아가씨고 자기한테 푹 빠져 있으며 그림처럼 예쁘고 매일 비단 옷을 입는다는 이야기였다. 그녀는 정말 귀부인이에요. 정말이라니까요. 그가 말했다. 그래, 문 닫을 시간을 알리는 사내가 대꾸했다. 그런 부류의 아가씨들 얘기는 잘 알고 있지. 자, 마감이야. 정말이라니까요. 그녀의 이모는 자기가 있는 분이고 그 아가씨가 나한테 푹 빠져서 조용히 지내게 하려면 내가 결혼해줘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널 조용히 지내게 하려면 밖으로 쫓아내야겠네. 다른 사내가 받아쳤다. 자, 어서 밖으로 나가.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 끝이 납니다. 짧은 미소 하나가 마음의 파문을 일으키듯 그녀의 하루도 그렇게 잔잔한 흔적을 남기고 지나갔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